녹화를 시작합니다. 문서 공유가 안 됐었는데 문서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왜 문서 공유가 안 되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민원을 냈더니 되더라고. 언제부턴가. 여기인지 모르겠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요. 수소 원자의 경우 뭐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 전자 껍질이 넘버 1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요. L 전자 껍질이 넘버 2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M 전자 껍질은 이제 넘버 3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무한대 전자 껍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 각 껍질의 번호, 이 각 껍질의 번호를 우리가 주양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뭐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바닥 상태라고 그러죠. 그 외에 나머지 상태에 있으면 들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또는 에너지 값은 뭐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자 껍질 내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해요. 뭐 n제곱분의 뭐 1312, 뭐 단위는 뭐 킬로줄 퍼 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숫자가 주어지면 좀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비례 상수 K라고 일반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양자수 이렇게 n1부터서 이제 무한대까지 있을 때 요 EN의 값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전자는 이런 껍질 내에서만 원운동한다. 뭐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소의 원자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낮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EH, 뭐 E로다라고 하는 것은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에서 핵에서 좀 더 가까이 있는 전자 껍질로, 만약에 무한대 전자 껍질에서 뭐 이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이렇게 떨어질 때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는 물론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무한대 전자 껍질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떨어질 때 좀 더 낮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질 때하고 또 거기에서 또 똑같은 무한대 전자 껍질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 방출.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 형태로 방출하고, 일단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게 되는데요.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방출 에너지, 또 이런 경우는 흡수하는 에너지인데,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빛 에너지의 크기,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냐면, 크기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의 차이 델타 E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델타 E로.
델타 E는 이제 여기서 이 경우는 델타 E가 어디서 어디죠? 이 무한대에서 이 2겠죠. 오케이? 이 무한대에서 이 2란 말이에요. 그러면 n 대신 여기 무한대를 대입하면 뭐 여기 무한대 제곱분의 어떤 상수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제로 마이너스 n 대신 2를 대입해야지. 2를 대입하면 얼마니? 4분의 이제 K를 할게요. 그냥 131 하지 말고. 네? 그러면 그 에너지 크기는 얼마다고? 4분의 K가 된다. 그죠? 방출하는 에너지 무한대 껍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무한대 껍질에서 두 번째 넘버 2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전자가 수소 원자의 전자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물론 이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어떤 빛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식은 조금 이제 공식을 좀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리원에서는 이걸 증명도 하더라고. 진동수하고 파장과의 관계도 증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경우는 이 무한대에서 이 2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 넘어가는 거 여기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H 곱하기 진동수. 이 H는 이제 뭐 플랑크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F는 이제 진동수라고. 그 전자기파가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또 반비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전자기파의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물리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람다분의 C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하고 여기 람다가 파장입니다. 파장이고 H는 플랑크 상수, 비례 상수고 여기는 전자기파의 속도죠. 빛의 속도 뭐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이라고 알려져 있죠. 빛의 속도니까.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이용하면요, 이 파장과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와의 관계를 방출되는 빛 에너지와 그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장을 갖다가 이제 파장에 관련해서 쓰게 되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파장은 델타 E분의 H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파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파장. 그래서 이제 이 파장을 딱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수소라고 하는 기체를 유리방정관에 넣고 우리가 이제 프리즘 분광기를 통해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딱 살펴봤더니 네 가지 형태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 네 가지 형태가 656 나노메타의 어떤 그 선스펙트럼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486 나노메타의 선스펙트럼, 그 다음에 434 나노메타의 선스펙트럼,
410인가? 410인가 그럴 건데 410 나노메타의 선 스펙트럼이 목격이 돼요. 요거 파장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에 있는 요 선 스펙트럼을 우리는 이러한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가시광선. 파장으로 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이용했을 때 그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작아요. 이 파장이 가장 큰 거. 자, 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요게 이제 파장이 가장 작기 때문에 이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6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나 2에서 떨어질 때. 얘는 어떻게 떨어질 때냐면 5에서 2로 떨어질 때. 이 파장은 4에서 얼마로? 2로 떨어질 때. 이 빛은 3에서 2로 떨어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소를 갖다가 유리방정관에 집어넣고요 실험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실험을 하죠. 이렇게 H2를 소량의 H2를 집어넣고 고전압을 걸어주면 H-스타, H-로로 변하면서 빛이 방출되고 우리가 검출기상의 이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선 스펙트럼이 목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떨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수소 원자의 전자는 이렇게 그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수소 원자의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라는 것은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양자화되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전자는 양자화된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빛이 방출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이제 K전자 껍질이죠. K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바닥 상태인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들뜬 상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들뜬 상태에 있던 수소 원자가 K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는 그 에너지가 큰 빛이죠. 이때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그러고 자라 과학자 이름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뜬 상태에 있던 수소 원자의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는 얘네들보다 에너지가 작겠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고 이걸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발머 계열의 빛은 아까 저 네 가지 형태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는 파생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갖다가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요. 크게 이제 400, 700으로 나눠요. 이렇게. 400 나노메타, 700 나노메타. 이 사이에 들어있으면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이건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고 이건 적외선 영역이다라고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요. 에너지 준위 차에 대한 공식, 요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저기
저쪽은 암기를 해야 되고 저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증명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방출되는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위에 있는 요 분자는 전부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수소 원자의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델타인데 이때 요 람다분의 HC라고 하는 거. 그래서 람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장에 관련된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는 요 과시광선 영역의 파장은 네 가지 형태의 파장이 그 검출기상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 위에 분자는 상수라 그랬어요. 상수. H는 프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 둘 다 상수죠. 상수 곱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상수는 뭐냐 그러니까 초상수입니다. 이런. 슈퍼 상수입니다. 뭐 이러는 슈퍼 상수 그런 거 없죠. 상수요. 자,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이렇게 있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값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서 정리하면 이 n이 커질수록 EN의 값은 커지죠. 또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좁아져요. 또 n이 커질수록 스펙트럼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배워놓고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론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여기서는 여기에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그죠? 이게 바닥 상태죠. 이렇게 올라가면 에너지 흡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방출인데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같아요. 단지 방출할 때는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의 가정.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면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게 이제 가정이죠. 이렇게 가정을 해놔야만이 그 실험과학과 일치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는 뭐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한 상태고, 들뜬 상태는 이 바닥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태가 들뜬 상태다. excited state, 불안정한 상태, ground state 이래요. 자, 여기 또 나왔네요.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에너지 흡수하고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 방출하는데 이때는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고 두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선도요. 정밀하게 보면 여러 개의 선이 중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주양자 수라 할지라도 ES, EP, ES에서 1S로 떨어질 때하고 EP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계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만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사실은 이제 그게 뭐 푸사이라고 그러고 그 사인 함수고 또 그걸 제곱을 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형 또는 팔자 모양 또 클로버 모양 이렇게 이제 그 공간상에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와닿지 않지.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파동 함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푸사이라고 하는 이런 푸사이라고 하는 이 파동 함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이 푸사이 제곱을 왜 하냐 이런 거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결론은 이런 것이죠. 현대 원자 모형은 몇 가지 양자수를 사용하냐면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원자 핵 주위의 전자들의 어떤 분포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원자 핵 주위의 전자들이 이제 바닥 상태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바닥 상태가 아닌 들뜬 상태에서는 뭐 다양한 들뜬 상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여러 가지 양자수들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양자수, 네 가지 양자수. 이 네 가지 양자수가 뭐냐면 이제 뭐 크게 얘기했지만 껍질을 의미하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이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비탈과 양자수인데요. 이 오비탈을 결정하는 값이 네 가지 양자수죠. 오비탈이 뭐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어떻게 파동함수다. 이걸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서 어떤 모양이냐, 뭐 구형이냐, 또는 R형이냐, 팔자형이냐, 또는 클로버형이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인데 이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을 결정하는 값이 네 가지 양자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자수가 주양자수야.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양의 정수로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에서 좀 가까운 전자 껍질까지를 넘버 원이라고 그러고요. 좀 더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까지를 넘버 2, 그다음에 m까지를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주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양자수 중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방위양자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우리가 이제 숫자로 0일 때를 우리가 S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가 1일 때는 P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오비탈의 모양이 그 클로바형인 그러한 형태는 우리가 방위양자수를 2라고 합니다. 2라고 해요. 오비탈의 모양이 R형인 경우를 우리는 숫자로 1이라고 하죠. 구형인 경우는 숫자로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1, 2 얘네들을 우리가 방위양자수인데 중요한 건 모양이다. 모양이 키포인트야. 이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이게 방위양자수. 근데 S는 방위양자수 0을 나타내고 P는 방위양자수 1을 의미하고 T는 2를 의미합니다. 그럼 S는 어떠한 모양이냐? 이 파동함수가 어떤 모양이냐? 제곱을 했을 때는 구형으로 나타내요. 얘는 R형형, 이 팔자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 D는 아주 복잡하죠. 혼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방해양자수의 뭐예요? s 오비탈 구형이죠. 예, 구형 s 오비탈인 경우, 이거 p 오비탈인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구형은 우리가 숫자로 0이고 p는 숫자로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1s하고 2s하고 3s하고 막 조금 차이가 있는데 1s는 요만하다면 2s는 좀 더 커요. 3s는 좀 더 크고 구형이고 얘네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뭐 거리만 같다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같은 지점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 이제 얘는 이제 이 방향자수가 결정이 돼야지 자기양자수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모양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방향이죠. 방향. 같은 모양이라도 방향이 다른 그러한 모양이 있어요. 같은 모양이지만 방향이 달라. 뭐 예를 들면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 이처럼 방향을 결정하는 값인데 이 방향 여기서는 포인트가 방향이죠. 자기양자수는 포인트가 방향이고 아까 방해양자수는 포인트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는 포인트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숫자죠. 이게 방향. 그래서 이제 p 오비탈은 방향이 3개의 방향이 있다. 에너지 크기 같은 그 오비탈이 3개 있다. px, py, pz가 있고.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오비탈이 5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1, 2까지 5가지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입니다. 스핀 양자수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 2개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오비탈에. 다시 말해서 한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가 이게 방향이 서로 다르게끔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이 서로 다른데 그 방향이 서로 다른 2개의 전자를 우리가 일컫는 숫자죠. N쪽 방향의 전자를 뭐 플러스 2분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방향의 전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발견될 수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 숫자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스핀 자기양자수 이래요. 또는 스핀 양자수 이렇게. 이게 이제 스핀 자기양자수죠. 오비탈의 전자는 2개의 전자에 대한 번호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핀 양자수가 다른 전자를 표시할 때는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위쪽 아래쪽으로도 사용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크기 순서는 주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s보다는 ES2P는 똑같고요. ES2P보다는 3s, 3p, 3d가 다르고요. 3s, 3p, 3d보다는 4s, 4p, 4d가 더 에너지 값이 크죠. 이건 수소 원자의 경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순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1이 떨어질 때하고 또 여기 있던 전자가 1이 떨어질 때는 에너지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순서 주의할 부분은 여기라고 했어요. 4s, 3d. 그죠? 그래서 이거는 n 플러스 l의 값이 클수록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렇게 사선으로 외워라. 이렇게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3p, 4s, 3d, 4p 다음에 4d가 아니라 5s까지 5s까지 정도만 알아주면 충분합니다. 5s까지 알아주면 충분해요. 5s 다음에 여기 보면 뭐 4s가 3d보다는 작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4s 마찬가지로 5s가 4d보다는 작죠. 4s 3d, 5s 4d 이렇게
에너지 크기 순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그 오비탈 에너지 크기 순서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죠. 수소 원자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4s가 작고 3d가 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또 우리 이거 공유정관 중지를 하고요. 다른 거 2를 좀 볼게요. 문서가 213인가? 자, 그래서 이제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크기 순서에 따라서 그 전자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포인트죠. 그래서 저 전자 배치의 규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전자 배치의 규칙. 오비탈을 다시 한번 좀 여기 정리해 보면, 오비탈은 원자 내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적 분포 또는 공간을 나타내는 함수이고요.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자의 위치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계산해 나타내는 확률 밀도로 나타내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공간의 모양이 방향자수다. 모양이 방향자수고 방향은 자기항자수다. 그 다음에 한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전자를 가리키는 양자수를 스핀 자기항자수다. 이 전자 배치의 규칙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싸움의 원리가 있어요. 전자는 바닥 상태의 그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싸움의 원리고요. 이 파울의 베타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두 개의 전자까지 배치가 되는데 이처럼 짝을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다르게 배치를 해야 돼요. 방향이 서로 같으면 들뜬 상태라 그래요. 또 있잖아, 하나의 오비탈이 세 개씩 존재하면 안 돼요. 세 개씩 존재하면 이와 같이 배해야지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안 된다. 이건 들뜬 상태지. 스핀 방향이 달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훈투의 규칙 있죠. 에너지 준위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는 짝을 짓지 않게 배치한 다음에 배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7번인 그 질소의 전자들을 어떻게 그 배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원리와 한 가지 규칙에 의해서 1s 2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거 설명 안 했나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전자 배치 표시 방법이죠. EP 주양자수 2고 PX 오비탈에 2개, PY 오비탈에 2개, PZ 오비탈에 2개. 그러면 총 6개잖아요. 그러면 EP6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했네요. 헬륨은 2개니까 1s2 표시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시 방법. 리튬은 3개니까 이렇게. 베릴륨은 붕손은 5개니까 1s2, 2s2, 여기 1s2, 2s2, EP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질소의 전자 분포 상태를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요. 1s2, 2s2, EP에는 몇 개 있어야 되냐면 3개 있어야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직사각형 모양을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두 개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되게 배치를 하고요. 여기 이제 PX, PY, PZ 오비탈에 3개의 전자가 이제 배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해라는 거지. 예? 이렇게 해야지 바닥 상태라고 보지. 요거는 이렇게 2개로 해버리고 여기 하나 하면은 이거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예?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깜짝이야. 자, 이렇게 요게 뭡니까? 요게 질소죠. 1s2, 2s2, EPX 하나씩. 요게 질소입니다. 총 화살표가 몇 개냐? 화살표가 전자의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일곱 개? 야, 질소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안 되고 이쪽으로 하나 와야 돼요. 홀전자 수가 많게. 왜냐면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은 에너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씩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씩 배치를 하고 짝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자번호 8번인 산소, 이 8번인 산소의 전자 분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요거 이제 지우고 그러면 1s2 2개. 자, 여기 지금 전자 7개죠. 그럼 이쪽에 하나를 해도 되고, 예? 그러면 8개잖아요. 그럼 여기다 않고 여기다 하나 해도 되고요. 요거 않고 여기다 하나 해도 똑같은 경우야.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 오비탈, 이 오비탈, 이 오비탈은 서로 같으니까 이 8개의 전자를 하나씩 배열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돼요. 이건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골라보자.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px 오비탈이 2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얘도 es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됐네. 그죠? 여기 채우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나본이겠죠. 이런 식으로.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자 배치의 개념 원리를 보면 이제 싸움의 원리가 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전자를 배치하고 전자가 오비탈 배치될 때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쌍은 존재할 수 없다. 즉 2개까지만 해라. 2개까지만. 하나의 오비탈에 2개까지 전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훈투는 홀전자. 훈투는 홀전자. 파울리죠. 리면 2자 생각하면 되지. 한 오비탈에 2개까지 전자를 배치하고 리는 2야. 파울리는. 훈투잖아. 이거 훈투. 이거 홀전자 히읗으로 끝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유 사실 또 충지 좀 하고요. 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211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 책에 있는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원자의 구성 입자가 뭐가 발견됐죠?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죠. 원자 핵이죠.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맨 나중에 발견됐어요. 사실은 이제 양성자가 전자 다음으로 발견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부터 할게요.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래서 진공관이니까 뭐 어떤 기체가 없죠. 그래서 2개의 전극을 설치를 하죠. 꼭 알아둬야 돼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빛과 같은 선. 그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그거는 뭐지?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빛과 같은 입자. 음극에서 양극. 양극을 좋아해. 그럼 뭐겠니? 전자라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진공관에 만약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었어요.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수소기체와 충돌을 하죠. 음극선이 수소기체와 충돌을 하면 수소 양성자가 나와요. 에? 그러면 그 양성자는 어디로 이동하겠니? 얘들아. 전자는 양극으로 이동한다며. 꼭 알아줘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원리를. 여기 이제 음극선이야.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해보자.
여기 이제 뭐 소량의 H2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음극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게 음극선이죠. 예? 그러면 음극선과 수소 기체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충돌을 하면 수소 양이온이 나와요. 이 수소 양이온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 음극으로 향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런 원리. 다시. 이거는 그냥 진공관이라면 수소기체 안 넣고 진공관이라면 음극선만 나오겠지. 하지만 이제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었어요. 음극입니다. 정극, 음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극선이 양극으로 향합니다. 음극선이 양극으로 향하고 이 음극선이 수소기체와 충돌하면 수소 양이온이 나와요. 이 수소 양이온은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극으로 향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선이지, 이게? 음극선. 알겠어요? 음극선은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고요. 이 음극선이 수소기체와 충돌을 하면서 수소 양이온을 생성해내면 이 수소 양이온은 음극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자 모양을 제안했죠? 음극선은 직진하고, 음극선은 팔랑개비 돌리고, 음극선은 플러스 극적으로 흐르고, 휘어지고. 그러니까 음극선은 음극선은 음전을 띤 입자구나. 그리고 톰슨 음극선 실험을 가지고 전자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이 전자라는 거, 음극선을 이룬 입자 전자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골고루 섞여 있는 어떤 그 푸딩 모형의 원자 모형을 제안했어요. 푸딩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원자 러드퍼디가 원자 핵 러드퍼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걸 알고 있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걸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해서 직진했죠. 하지만 일부 알파는 약간 휘어졌죠. 그런데 and 여긴가? 여기구나.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튀겨 나와버렸죠. 이걸 가지고 원자의 중심부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되어 있고 부피가 작고 아주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알파 이 플러스 이게 뭡니까? 이게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때는 헬륨의 원자 핵이죠. 만약 여기가 만약에 음전하를 띈다면 중앙이 아마 달라붙어 볼 거예요. 그런데 튕겨져 나가고 또는 약간 산란되고 직진하는 걸 봐서 이 원자의 중심부에 플러스 전하를 띤 어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질량이 집중된 어떤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 입자를 갖다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죠? 주기율표를 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에 관해서는 좀 더 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